저는 그 3회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굿컴퍼니, 좋은 직장 문화, 좋은 회사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좀 함께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굿컴퍼니, 착한 회사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책을 번역을 하고 그 실제로 굿컴퍼니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굿컴퍼니들이 실제로 어떤 조직 문화 내지는 어떤 기업 문화들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멋진 가치를 만들어낼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고요. 그분들이랑 함께 다양한 활동들도 해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얘기로 여러분들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미래를 담당을 할 건데요. 저는 이제 주로 변화와 혁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하고 미래에 어떤 일들이 생길 건지에 대한 전략과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 만났던 굿컴퍼니들, 제가 고민을 해왔던 어떤 미래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실제 그 동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가 어쩌면 그냥 단순하게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어쩌면 조금 더 크게 일이라고 하는 관점, 왜냐면 조직이라고 하는 게 과연 영원할까? 라고 하는 우리가 질문을 오늘 한번 해본다면 조직 역시도 사실은 영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관점, 미래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 그리고 개인으로서 나, 사회 내지는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나가 그것들을 어떻게 함께 바라보고 어떤 변화 속에 있는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1907년에 미국에서 찍은 사진인데 혹시 먼 거 같으세요? 우체국, 또 전화국. 네, 전화국 같기도 하고 우체국 같기도 하고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약간 잠실 경기장만큼 넓고 사람들도 수백 명이 저기 있고, 저게 어디냐면 1907년 FBI가 세운 데이터 센터예요. 저런 데이터 센터가 있나? 그죠? 웃기죠? 저기에는 23만 건의 범인들의 데이터들과 10만 건의 지문이 저 서랍 안에 착착착착 들어있어요. 그래서 FBI가 어디 나가서 범인의 지문을 딱 떠오면 어떻게 찾을까요? 저희는 수백 명의 사람이 밤을 새서 서랍을 열고요, 지문을 하나씩 꺼내서 비교를 하죠. 찾을 때까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시설을 갖고 있었던 곳은 FBI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넓은 공간이 필요했죠. 23만 명의 데이터를 위해서.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1956년, 60년 전이죠. IBM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너무 잘 아는 걸 수도 있어요. 두 명이 밀고 있고 막 두 명이 땡기고 있는데 저건 뭘까요? 컴퓨터. 또 저게 엄청 저 당시에 비싼 제품이라 팔지도 않았어요. 한 달에 저걸 쓰려면 3천만 원을 대여료를 내고 매달 3천만 원을 내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드디스크예요. 하드디스크. 무려 용량이 5메가바이트. 상상이 되세요? 5메가바이트.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그 스마트폰 하나, 사진 하나 찍으면 몇 메가나 나와요? 5메가 넘죠?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야, 저 뭐야 저게, 저걸 어디다 쓰라고. 근데 저 당시 어떻게 저게 한 달에 사용료가 3천만 원이야? 놀라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거는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FBI 데이터 센터, 말도 안 되게 컸던 그 데이터 센터, 거기에 있는 23만 건의 데이터를 이 하드디스크 한 서너 대만 있으면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데 아까 건 그럼 더 웃긴 거죠. 그죠? 이렇게 가능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디지털이라는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즘 지마켓 가면 이거의 10만 배 사이즈인 SD카드를 5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무려 10만 배 크기, 저 하드디스크보다. 손톱만한 데다가 저 하드디스크에 들어가는 용량의 10만 배가 들어가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꽂아서 쓸 수 있어요. 디카에 꽂아 쓸 수 있고. 그게 바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건 지금 현재예요. 어딜까요? 지금 현재. 어딘 것 같으세요? 네, 뭐 페이스북, 뭐 구글의 데이터 센터예요. 실제 현재 구글의 데이터 센터,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을 가지고 뭐 이메일을 보내고 유튜브를 보고 하면 그런 트랜잭션이 전부 다 저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저 데이터 센터는 앞에 보여드렸던 것과 뭐가 달라졌을까요? 사람도 없죠. 또 그렇죠. 데이터 양도 늘어났지만 컴퓨팅 파워도 엄청나졌죠. 수십만 테라, 뭐 수십만 그 파워, 엄청난 파워의 컴퓨팅을 저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엄청난 연결이 돼 있는
데이터 센터예요. 전 세계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 제가 이제 그걸 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딱 느껴지시죠? 이 사진 딱 보면, 아, 뭐다. 여러분들 왼쪽 1980년, 저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했던 책상에 지금은 필요가 없어진 세상이 된 이유가 바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디지털과, 아, 쓰고 계세요, 저렇게? 아, 네. 그런 분도 계시대요, 네. 아직도 과거라기보다 사실은 그 일의 속성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저렇게 쓰더라도 요거 두 개는 갖고 계시죠? 그렇죠. 네. 저런 식으로 사실은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100%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가 변하는 거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는데 지금 저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바티칸에서 찍은 사진. 교황이 새로 즉위했을 때 신도들이 모여서 미사를 같이 드리는데 뭐가 달라졌죠? 모든 사람 손에 뭐가 들려있죠? 스마트폰. 불과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그죠?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두가 갖고 있어요. 창피해서 손 안 드신 분. 네, 다 있으시죠? 스마트폰이 저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전부 다 갖고 있을 만큼 보편적인 디바이스가 지금 돼 있어요. 연결이라고 하는 것, 디지털이 생겼고 연결이라고 하는 게 아까 데이터 센터에 연결됐고, 그리고 지금은 아까 데스크탑이나 뭐 노트북도 보셨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바일로 또 연결이 돼 있는 시대가 됐죠. 이걸 그냥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인터넷이 존재하기 전과 존재한 이후. 여러분들은 인터넷이 존재하기 전과 존재하기 이후에 조직 문화, 기업의 어떤 그 특성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 이후 말고 2000년 들어서 우리 소셜 네트워크 생겼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여러분들 쓰고 있는 카스나 카톡 같은 소셜 네트워크가 생긴 다음에 조직 문화와 그전 조직 문화가 똑같았을까요? 다를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아, 맞아. 좀 다른 것 같아. 그럼 반대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여러분 손에 모든 사람들 손에 들려있는 컴퓨터. 그 컴퓨터가 있기 전과 있은 후가 달라졌을까요? 같을까요? 막연하게 달라졌다라고 느껴지시죠? 뭐가 딱 달라졌다라기보다는 아마 뭔가가 달라진 것 같아. 맞아. 내가 지금 내 삶이 달라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기술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주변과의 관계도 변화를 시키는데 구체적으로 딱 1, 2, 3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아까 이전 세션에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문화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이 시간을 거쳐가면서 함께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고 무엇인가 남겨가면서 살아갔을 때 남는 가치가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 문화의 기술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공간, 시간, 인간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시간, 공간, 시간, 그죠?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갑자기 이걸 왜 갖다 놨냐면 공간이라고 하는 것, 저 사람과 내 사이에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간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간이 뭐죠? 사이죠, 사이. 거리, 뭔가 떨어져 있다는. 공간은 뭔가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고 시간은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이게 참 표현하기 힘든 말이네요. 그죠?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나 인간인데 라고 하지만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뜬금없이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컴퓨터, 디지털, 모바일, 인터넷들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죠? 예전에 공간, 거리가 멀면 나한테는 제약이었어요. 가기 힘들어요. 그죠? 부산에 지사가 있어. 멀어서 못 가요. 그냥 뭐 서울에서 그냥 전화하는 게 낫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간도 나한테는 제약이죠.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지는 정해진 시간.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나 혼자 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 간격을 가지고 사는 거는 제약일 수가 있어요.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주변에 옆집에 사는 아저씨, 우리 뒷집 가족들, 내 학교의 동료들, 직장의 동료들이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공간, 이미 개념이 없죠. 그죠? 공간이라고 하는 건 교통수단이나 인터넷 때문에 나에게 그닥 큰 제약이 안 돼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인간이라는 것도 이런 기술 기반의 커뮤니티와 연결 때문에 지금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페이스북 친구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이 어제 뭐 먹었는지는 알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죠. 공간과 시간과 관계의 개념이 사실 다 바뀌었거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술들 때문에 간이라고 하는 게 예전엔 제약에서 관계라는 의미로 바뀌었어요. 그거는 내 주변에 내 회사에 있는 그 동료들도 똑같은 관계고요. 자,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혁신과 파괴적 혁신을 일으킨다고 맥킨지에서 만든 자료예요. 12개 디스트럭티브 테크놀로지라고 1등부터 12등까지가 앞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임팩트를 만들 기술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에서 쭉 보시면 다 모바일 인터넷, 인공지능 등등등등, 뭐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인사랑 그게 무슨 관계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기술들의 공통점, 위에 있는 기술들의 공통점은 다 인터넷과의 연결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기술들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알파고와 이세돌과의 경기. 기억나시죠? 무려 이세돌이 4대1로 진. 처참하게. 그죠? 저 때 막 뉴스에 한참 이런 거 나왔죠. 드디어 인간의 직장은 잡은 다 없어지는 거냐. 막 고민을 했었고. 그때 그때 또 재밌었던 게, 뉴스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저 앞에 있었던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바둑돌을 두었던 사람, 이세돌 앞에서. 저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구글의 비밀병기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표정도 없고, 바둑돌은 탁탁 갖다 놓고, 저게 진짜 빌병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 친구는 사람이었죠. 아자황이라고 딥마인드 엔지니어였는데, 그러면 이세돌과 바둑을 둔 그 알파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알파고란 놈은. 어디 있었지? 우리 알파고랑 도는 걸 봤잖아요. 네, 서버에 있죠. 어디 서버에 있었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미국의 데이터 센터. 미국에 있었어요. 영국도 아니고 미국 구글 데이터 센터 안에. 그래서 저 친구들이 전날 폴시즌스 호텔에 와서 가장 열심히 한 게 뭐냐면 광 케이블을 까는 거였어요. 실시간으로 이세돌과 미국에 있는 알파고가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멀리 있는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인공지능과 싸우는 이세돌을 본 거예요. 연결돼 있는 인공지능.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미국 뉴욕 증시시장. 지금 저기서 딜러들이 열심히 딜링을 하고 돈을 벌고 엘리트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지금 뉴욕 증시의 75%가 로봇으로 대체돼 있어요. 2007년부터 시작된 오토메이티드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인공지능 딜러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인간 80%, 상위 20% 말고요, 중간부터 80%까지보다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아요. 게다가 밥도 안 먹고 휴가도 안 가고 잠도 안 자고 월급도 안 받아요.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겠죠. 인간 딜러가 한 증권 하나를 사고 파는 동안 로봇 딜러는 100건을 사고 팔아요. 속도도 정확도도 게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걔네보다 잘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왠지 모르겠으나 그걸 조금 이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는 분야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면 친구 사진 탁탁탁 태깅해 주는 거, 인공지능이에요. 딥페이스라고 인공지능이 하고 있고, 구글에서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구글 검색도 다 인공지능이, 전부 인공지능이 지금 이미 개입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는 최근에 로펌에서 IBM 왓슨의 로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고용을 했어요. 변호사 대신. 파산법 전문 변호사 대신에 인공지능을 고용을 해서 인간 변호사 3명이 일주일 동안 밤새 할 수 있는 일을 밤에 퇴근하면서 시켜놓고 하면 아침에 돼 있어요. 굉장히 사실 퍼포먼스가 좋은 거죠. 인간과 기계 내지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지금 공존이 사실 시작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10년간, 20년간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AR, VR,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센서, 사물 인터넷. 아니 인사, 조직 문화가 저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지금 생각하시겠죠.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가 진짜 다녀요. 구글이 3년 후에 내놓는다고 얘기했죠. 다녀요.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면 테슬라 오토파일럿 켜놓고 자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지금 현재. 그러면 멀리 사는 사람들이 회사 출퇴근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바뀔까요? 거리가 상관이 있을까요? 출퇴근하는 시간이? 아니면
내가 어디에 있건 사실 일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저런 기술들이 만드는 거는 지금도 디지털 노마드라는 사람도 만들고 리모트 워크, 뭐 재택근무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있듯이 수많은 것들을 사실 만들어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럼 직장 문화, 기업 문화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일하는 방식이 바뀌니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직 문화보다 더 큰 걸 먼저 한번 보자. 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일의 미래가 조직을 디파인하는 거지 조직이 일을 디파인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4차 산업혁명 얘기 아마 이후에도 아마 좀 나올 텐데요.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의 혁명입니다. 제조업. 그런데 이 제조업 혁명이 갑자기 다보스 포럼에서 제조명을 받고 굉장히 파워풀하게 요즘 사람들 이게 올리 내리고 있고 뉴스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직업이 없어진다. 잡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 때문이죠. 그런 위기. 기술이 만드는 거예요. 제4차 산업혁명은 어차피 언제 일어나고 언제 만들어지는지 아직 몰라요. 왜? 아직까지 명확하게 과거의 제4차 산업혁명을 규정짓는 동인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다만 추측할 뿐이죠. 저런 방향으로 진화하고 변할 거라는 걸. 아마존에 가면 키바, 아마존의 지금 물류센터예요. 사람 안 보이죠? 저 주황색이 로봇이에요. 밑에 있는 저 로봇이. 저게 키바라는 로봇이고, 쟤네들이 짐들을 알아서 지네 다 옮겨요. 사람이 조종하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필요가 없어요. 며칠 전에 난 기사인데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디다스가 1993년 이후에 공장을 전부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보냈는데 독일에 다시 그 공장을 새로 가져와요. 그걸 스피드 팩토리라고 이름을 줬는데 50만 켤레 신발을 만드는데 기존에는 600명의 직원이 필요했는데 스피드 팩토리는 10명밖에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기존에는 50만 켤레를 만드는데 10주가 걸렸는데요. 지금은 5시간이면 만들어요. 5시간. 게다가 소비자가 예전 공장은 소비자한테 한 5종류, 10종류의 신발을 대량 생산해서 공급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끈 색깔, 볼의 종류, 크기, 사이즈, 천의 종류, 색깔, 로고의 위치, 로고의 모양 이걸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옵션이 10만 개가 넘어요. 그래서 10만 개 다른 신발을 50만 켤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제 보여드린 사진, 이거 몇 년도 사진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우리 사무실의 모습. 몇 년도인지 구별되세요? 구별되시나요? 요거 하나 말고는 구별 안 되죠. 컴퓨터 있는 거. 그만큼 사실은 컴퓨터나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별 차이가 없었던 직장 문화였는데, 직장이라고 문화라기보다 오피스의 형태였는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페이스북과 구글의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오피스는 앞에 사진처럼 돼 있는 분도 혹시 계시나요? 아직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긴 했어요. 그런 분들도.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트렌드가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조직, 직장, 뭐 일의 미래를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조직에서 멋진 기업 문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일의 미래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 회사는 뭘 준비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갖고 계실 텐데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게 그 사람들이 누구이냐. 여러분들 포함인 거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니까. 요즘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제가 봤을 때 밀레니얼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죠? 절반쯤은 밀레니얼, 한 20%는 X세대도 있는 것 같고, X세대 이전도 계시나요? 혹시 베이비 부머? 손을 안 대시겠지만 몇 분 눈에 띕니다. 베이비 부머도 계시고. 밀레니얼이라고 하는 세대들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죠. 이 세대들이 실제로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주요한 경제의 주체가 지금 되고 있고, 이 세대들이 우리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직장 문화 내지는 과거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과 조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아까 신세대들이 쓰는 용어들도 퀴즈로 나왔었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존재들이죠. 제가 삼성에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요즘 삼성이 신입사원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1년 만에 퇴사하는 애들이 28%예요. 1년 안에 퇴사하는. 되게 가고 싶은데 1년 안에 퇴사를 해요. 그러니까 저 정신세계는 뭐지? 하기야 이게 별로 놀랍지도 않죠. 요즘
그 국정 논란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진짜 그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실 텐데, 어쨌거나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 지금 새로운 조직 문화를 고민하는 이유가 이들의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또 달라요. 그런데 우린 오늘 미래를 얘기할 거잖아요. 또 있어요. 이 다음에 나올 세대가 Z세대예요. Z세대. 여기 이미 계실 수도 있어요. 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1997년부터 2005년, 2000년 중반 때 태어나신 분들을 Z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래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세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알파 세대로 부를 거냐, 뭐로 부를 거냐, 아직 이름도 못 정해가지고 서로 막 왈가왈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Z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이 아직 직장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기업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뭐 일부 일찍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들어오지 않았죠. 이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문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문화는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함께 생활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남아지는 자취들이 쌓여있는 게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Z세대들 내지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중요한 건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술이나 이런 개성의 굉장히 밝고, 뭐 이런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스냅챗 쓰시는 분 계세요? 스냅챗. Z세대들은 스냅챗을 쓰는데 스냅챗 재미없죠. 쓰고 싶어도 같이 쓰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보낼 사람이 없어. Z세대들만 쓰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인터넷에 제가 그 케이스 스터디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되는 걸 몇 개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조직 문화 내지는 어떤 오르가나이제이션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할 때, 결국 문화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인셋을 얘기를 해요. 그 마인셋에 있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5가지가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첫 번째, 이익을 보지 않고 purpose, 목적을 보는 것. 굿컴퍼니에서도 똑같아요. 굿컴퍼니가 그동안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큰 가치였죠. 그래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을 희생시키고, 직원들을 야근을 시키고, 직원들한테 월급 조금 주고, 보너스를 안 줘도 주식 배당은 해야 되고, 뭔가 이런 식으로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들이 그동안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고 하면, 지금 앞으로의 조직, 앞으로의 회사들은 이익보다는 가치와 목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하이어키, 구조, 위계질서죠. 위계질서가 대부분 아직 한국 회사들이 다 있어요.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뭐 NGO 제외하고는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위계질서보다는 네트워크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컨트롤, 제어죠. 계속 무엇인가 누군가를 제어하고 관리하고, 관리의 삼성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관리라고 하는 속성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는 뭐로 되어 있죠? 위임, empowering, empowerment를 얼마나 잘하느냐. 자, 이 얘기들은 조금 이따 아마 사례로 마이다스 사이트나 이런 그곳에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래닝, 변화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변화를 기획하고 계획하는 것보다는 experiment, 최대한 빨리 실험하고 경험하고 그 시도를 한 거 가지고 피드백을 줘서 또 새로운 걸 시도하고 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 폐쇄적인 것보다는 트랜스퍼런시, 투명한 쪽으로 사실 마인셋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예전에 그 굿컴퍼니 얘기할 때 제가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콜푸드 마켓인데, 존 맥키라고 하는 사람이 컨셔스 캐피탈리즘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그 깨어있는 컨셔스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라고 하는 얘기에서 그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높은 기업의 목표, 그게 퍼포스죠. 조직 구성원들도 동의하는 사회적 가치 공유를 위한 이해관계들의 통합과 조정, 네트워크이죠. 그 다음에 깨어있는 리더십, 저 리더십이 사실은 제가 다음 장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리더의 사실은 리더십이 너무너무 더더욱 중요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평등하고 협력적인 조직 문화. 저 4가지를 얘기하면서 밑에 6윈, 이 6개의 이해관계자들이 다 윈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고객, 직원, 투자자, 협력업체, 공동체, 환경. 이 책 사실 되게 좋은 책이니까 꼭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 있는 6가지를 다 고려하는 것이 과거에는 안 그랬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주주가 최고로 중요했어요. 투자자가. 근데 지금은 직원이 먼저고, 그죠? 고객보다 직원이 먼저고, 그리고 그 다음 고객이고, 고객 다음에 환경이고, 협력업체고, 그리고 소비자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투자자.
투자자가 좀 실망할 건가요? 좀 땡겨줄까요? 네. 그거는 뭐 어쨌거나 기업 자체들에게 다 달려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커넥티드 컴퍼니라고 하는 책이 재작년에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는데 이 커넥티드 컴퍼니라고 하는 게 저는 기업이 앞으로 미래에 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결된 회사들. 왜 연결된 회사들이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식스윈 주주 이외에 환경이라든가 소비자라든가 고객이라든가 그런 많은 사람들과 이해관계자와 가치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회사가 전방위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서 회사 안에 있는 서비스나 프로덕트들도 개선이 돼야 되고 고객의 참여도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여기 그림 있는 것처럼 컴퍼니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와 바깥쪽에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모바일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고객들과 굉장히 액티브하게 인터랙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기 있는 파트너들, 협력업체들이죠. 커뮤니티들이죠. 저기들과 협력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들. 그래서 지금 있는 회사들이 저렇게 이미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저거를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조직 문화를 얘기할 때 절대 안에 있는 문화만 갖고 만들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 바깥쪽의 구조도 같이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발견한 자료 중에 가장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자료 중에 그 퓨처 오거나이제이션을 가장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 만든 자료인데 여기에 보시면 5가지 조직 하이어키 구조를 그려놨어요. 스트럭처. 조직 문화를 구성할 때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스트럭처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저 하이어키 구조죠. 위계 질서가 가장 확실한 뭐 삼성도 저렇게 생겼고 다른 뭐 저렇게 생긴 회사들 가장 많죠. 그런데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 저 밑에 있는 4가지가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물론 스타트업 같이 작은 회사들은 저런 스트럭처를 구현하거나 적용하는 게 굉장히 쉽겠지만 큰 회사들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저기 있는 플랫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하이어키를 갖고 있으나 같은 하이어키 내에서 수평적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저런 조직 문화, 조직 스트럭처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실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이제 뭐 플랫이라든가 맨 밑에 있는 홀라크레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진적인 모델이에요. 작은 회사들, 스타트업들은 지금 저 플랫 오거나이제이션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구조를 갖게 됨으로 생기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지금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일치시키고 온라인을 맞추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만들어지게 만드는 어떤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동안 쫙 봐왔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인사 담당이다 대부분 인사나 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조직 문화에서 사실은 내적 동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좋은 조직 문화에 참여하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회사에 기여하고 스스로 성장하게 만들 것인가. 앞쪽에 설문에서도 성장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꼽으셨듯이 그런 걸 만들어질 수 있게 만드는 조직 문화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2x2 매트릭스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어떻게 그려봤냐면 X축은 학습 목표와 평가 목표. 평가 목표라고 하는 거는 고가죠. 명확하게 평가의 매트릭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순위를 매겨서 점수를 주는 거를 평가 목표라고 하고요. 학습 목표는 그런 성과를 측정하지 않아요. 그냥 성취에 대한 측정만 합니다. 했는데 어땠느냐? 좋았느냐? 의미가 있었느냐? 실패했는데 많이 배웠느냐? 실패한 것들을 통해서 또 무엇을 배웠느냐? 이런 학습을 하면서 새로움을 계속 배우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습 목표예요. 점수로 매길 수가 없죠. 핀란드 교육에서 주로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내적 동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외적 동기는 인센티브 같이 외부에서 주는 그 돈, 보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 동기고요. 지금 평가 목표와 외적 동기를 기반으로 조직 문화가 움직이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기존의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고가 좋고 그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인센티브 줘서 성과를 만드는 그게 가장 많은 회사들 A라고 써있는 저 회사들이 존재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미래 조직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커넥티드 컴퍼니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학습 목표와 내적 동기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회사들이 갔을 때 이 변화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한쪽으로 완전히 가는 것보다는 걸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조직이라고 하는 게 사람도 많고 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 B라고 하는 쪽에서 시작을 해서 저 지금 써 있는 DC라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어쩌면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까 제가 간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 때문에 제약에서 관계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간이 장이 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요. 장은 플랫폼, 무엇인가 좀 넓은 공간 자체를 장이라고 하는데, 이 장 속에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실제로 조직 문화라는 게 만든다, 내가 만든다기보다는 아까 첫 세션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미 개인들과 조직들과 조직과 조직의 경쟁 관계라든가 어떤 시장의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더 커넥티드 컴퍼니, 연결된 회사들만이 그런 변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이제 모든 회사가 다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이런 회사들이 더 빨리 적응하고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것들 중에 5가지를 제가 뽑으라고 하면, 크리에이티브 클래스의 시대, 창조적 집단이죠. 창조적 집단이 엄청난 아티스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들이 모여서 창조적인 활동을 해내고 창조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기술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해지고 있고, 소셜 길드, NGO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제가 여기 옆에 써놓은 것처럼 개방적이고 가치지향적이고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에서 가치와 경험을 만들면서 마지막에 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직들을 제가 소셜 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익관계가 아닌 가치관계 길드. 이런 길드들이 회사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 내지는 내 개인의 일과에 관계된 수많은 엔터티들이 소셜 길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 속에 초연결 개인들,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미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은 계속 진화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 그리고 그 연결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로 진화가 될 것이냐면, 회사 단위가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 플랫폼 단위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직이 더 이상 그 구체적인 아웃라인이 테두리가 아니게 되는 미래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풀하우스라는 책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만화책 말고 풀하우스. 스티븐 제이 골드라고 하는 그 인류 진화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의 그냥 주제 제목 그 결론을 한 줄로 딱 써놓으면,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다 라고 써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우리 조직이 가야 되는, 우리 회사, 기업들이 가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다양성의 증가. 지금 존재하는 페이스북, 구글, 정말 진보된 회사지만 결과이고요. 그 회사들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양성을 극대화시키면서 그 다양성 속에서 진보된 형태들이 끊임없이 남게 만든 유기적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진화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다양성이 증가되지 않는데 갑자기 진화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종의 기원을 통해서 했는데, 실제로 모든 종들이 그렇게 지금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마치면서 광화문, 내일도 저런 모습이 연출이 되겠죠. 광화문 다 가보셨죠? 오늘 말고 토요일날. 왜 가셨나요? 누가 가라고 했나요?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았고, 누가 초를 들라고 하지 않았고, 누가 뭐 준비회가 하라고 하지 않았고, 누가 플랜카드 하라고 하지 않았고, 누가 청소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참여를 통해서 각자 자기 역할들을 찾고, 자기가 있고 싶은 만큼만, 자기가 부르고 싶은 만큼만, 자기가 걷고 싶은 만큼만 걸으면서 얘기들, 표현을 하고 함께 하고 돌아오고 있죠. 전 이거를 한번 조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 장을 진짜 만드는 주인공들은 여러분들이고요. 누가 시켜서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조직 문화를 만들어지게 한다는 거는 어쩌면 저 광화문의 저런 문화를 우리 회사 안에 만드는 거랑 같을 수도 있어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기 가고 저기에서 수많은 액티비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역할들을 찾아내고 있고, 회사의 직원들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라면 얼마나 신날까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플랫폼으로서의 회사,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조직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도전과 시도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